데카메론. 의처증 남편 때문에 죽을 위기를 넘기고 복수하는 지네브라. 파리의 어느 여관에 몇 사람의 이탈리아 호상들이 함께 유숙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집에 남겨두고 온 자기들의 아내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이 반 농담조로 집에 남겨둔 부인들이 정사의 모험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자 베르나보만이 자기는 여자가 가져야 할 모든 덕을 완전히 갖췄고 이탈리아 최고의 미인이 아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 극찬한 다음 온갖 자랑을 늘어놓고는 자기의 아내만큼 성실하고 정숙한 여자는 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런 말을 주고받는 상인들 가운데 피아첸차 태생의 암브로주올로라는 젊은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베르나보가 극찬하며 한 말을 듣더니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베르나보, 나는 당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하느님이 만드신 생물 가운데서 남자야말로 가장 고귀한 동물이고 여자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처럼 마음이 굳은 남자라도 여자 쪽에서 먼저 사랑을 요구해 오거나 욕망의 눈빛을 끼면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말이지요. 남자가 그럭커늘 하물며 본래부터 변덕이 많은 여자가 애원을 듣거나 설득을 당하거나 선물을 받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받는다면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러자 베르나보는 자신의 아내는 남자보다 의지가 강해 명예를 지키는 여성이라고 했고 암브로주올로는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여자가 남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증거가 될 뿐이 이마에 돋거나 한다면 그런 짓을 할 여자는 드물겠지만 불 같은 것도 돋지 않고 그런 흔적도 남지 않아요. 내가 수없이 많은 여자들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었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을 거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만일 당신의 그 성녀 같은 부인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아주 단시간에 내가 다른 여자와 한 일을 해보일 자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요. 그러자 베르나보는 당황해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수완이 상당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 아내의 정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수법으로 그 사람을 뜻대로 할 수 있다면 내 목을 걸겠소. 만일 하지 못한다면 당신한테서 금화 1000리플이 받겠소. 암브로주올로는 이 제안에 솔깃해서 대답하였습니다. 베르나보, 내가 이겼다고 해서 당신 피를 흘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 내가 금화 1000리필이라면 당신은 5000리플 내시오. 당신은 기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제노바에서 출발한 날부터 석 달 이내에 당신 부인을 손에 넣어 보이겠소. 그 증거로 부인이 가장 소중히 하고 있는 물건이나 당신 자신이 이거라면 틀림없다고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오겠소. 다만 그 기간에 당신이 제노바에 가거나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인께 편지로 알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줘야겠어. 베르나보는 좋다고 대답했는데 다른 상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라고 생각해 수습하려고 애썼지만 두 사람 다 흥분해 있어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로 서약서를 교환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이 성립되자 베르나보는 파리에 남고 암브로주올로는 재빨리 제노바로 돌아가 2-3일 동안 조사를 해보니 베르나보의 아내는 그의 말대로였으며 오히려 그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내기를 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그녀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가난한 여자 하나를 사귀고 이 여자를 돈으로 매수해 자기가 들어간 괴짝을 그녀의 침실 안에 갖다 놓고 며칠만 봐달라고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괴짝은 베르나보의 아내가 자는 침실에 운반되었고 밤이 되자 암브로주올로는 부인이 세상 모르게 잠들기를 기다렸다 연장으로 뚜껑을 열고 살며시 괴짝에서 나왔습니다. 침실에는 등불이 하나 켜져 있어 그는 침실에 꾸밈새며 벽에 그림이며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기억해 두었고 침대에 다가가니 부인과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누워 정신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살며시 이불을 들춰보니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벗은 몸도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으나 증거로 삼을 만한 특징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보니 왼쪽 유방 아래 검은 점이 하나 있고 그 가장자리에 황금 같은 몇 가닥의 금빛 털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그녀의 육체를 보고 목숨을 걸고라도 뜻을 한번 이뤄보자고 그녀 옆에 누우려다 그녀가 이런 정사에는 지나치게 완고하다고 들어서 모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이 새도록 침실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귀중품 상자에서 지갑과 몇 개의 반지, 그 밖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훔쳐서 괴짝 안에 넣고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 다시 쇠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이틀 밤을 지났으나 부인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고 사흘째가 되자 안악내가 지시받은 대로 괴짝을 찾으러 와서 원래 있던 곳으로 운반해 갔습니다. 암브로주올로는 괴짝에서 나와 약속대로 돈을 주고는 훔쳐온 물건을 갖고 약속된 기한 전에 부랴부랴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파리에 도착하자 곧 그는 논쟁과 내기에 입회한 상인들을 불러 모아 베르나보의 앞에 놓고 자기가 하겠다고 한 일을 해냈으니 약속한 내기에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먼저 침실에 꾸밈새며 벽에 걸려있던 그림을 설명하고 이어 자기가 들고 나온 물건들을 보이면서 이것은 부인에게서 얻은 것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베르나보는 침실의 꾸밈새는 그의 말과 틀림이 없고 그 물건들도 정말 아내의 것이 틀림없다고 인정했으나 침실 꾸밈새는 하인한테 들을 수도 있고 물건도 마찬가지로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충분한 거요. 그러나 당신이 더 증거를 보이라고 한다면 말하지요. 당신 부인 지네브라의 왼쪽 유방 아래 큼직한 검은 점이 하나 있어.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금빛 털이 6개나 있어. 베르나보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칼로 심장을 쿡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껴 안색이 변하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아 암브로주올로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명을 한 셈이 되었고 잠시 후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암브로주올로가 한 말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 사람 형편대로 언제든지 오면 내기한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암브로주로는 이튿날 돈을 다 받았고 베르나보는 분노에 떨며 파리를 떠나 제노바로 향했는데 제노바에 가까워지자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20마일쯤 떨어진 자기 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신뢰하고 있는 한 하인에게 편지를 들려 제노바로 보냈는데 편지에는 자기가 돌아왔다는 것과 하인과 함께 자기에게로 와달라는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는 알맞은 장소에 이르거든 인정사정 없이 아내를 죽이고 돌아오라고 명령했는데 하인은 제노바에 도착해 부인을 말에 태워 이튿날 아침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몰아 쓸쓸한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하인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곳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단도를 뽑아 부인의 팔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마님, 각오하십시오. 이제 한 걸음도 더 가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어주셔야겠습니다. 제발 살려다오. 나를 죽인다면 내가 너한테 죽어야 할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것이나 좀 들려다오. 하인은 그녀에게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마님을 진정으로 딱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는데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인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아, 제발 살려다오. 나는 남편에게 이렇듯 심한 짓을 당해야 할 나쁜 짓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내 옷을 가져가고 그 대신 내가 입고 있는 동이와 모자를 내게 주면 내 옷을 갖고 가. 내 남편이자 내 주인에게 나를 죽였다고 말하면 그만이 아니냐? 내가 내 생명을 구해주면 나는 자취를 감춰버리마. 남편에게도 내게도 그리고 이 근처의 누구에게도 아무런 소문이 전해지지 않을 그런 곳으로 가버리마.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마. 하인은 원래 그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부인이 입고 있던 옷을 받아들고 자기의 동이와 모자를 주고는 가진 돈은 그대로 지니고 이 근처에서 자취를 감추어 달라고 다짐한 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아가서는 명령대로 했을 뿐 아니라 시체는 이리가 뜯어 먹도록 그 자리에 팽개치고 왔다고 보고했고 베르나보는 제노바로 돌아갔는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무척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부인은 혼자 남아 비탄의 눈물에 젖었지만 밤이 되자 모습을 바꾸어 가까운 오두막에서 노파로부터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은 다음 뱃사람 같은 모습이 되어 바닷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에 이르자 우연히도 엔카라르라는 카탈로니아의 귀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된 자기 배에서 내려 알바에 있는 샘에 먹을 물을 찾아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하인으로 써달라고 부탁했고 이름을 피날레의 시쿠라노라고 바꿔 배에 올랐는데 배에서 열심히 일해 차츰 그의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카탈로니아의 선주는 짐을 싣고 알렉산드리아로 떠나갔는데 선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잘 길들인 매 몇 마리를 술탄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술탄은 선주를 식사에 초대했는데 선주를 따라간 시쿠라노의 태도를 보고 술탄은 매우 마음에 들어 이 하인을 자기에게 양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선주로서는 매우 아까웠지만 양도하기로 했고 시쿠라노는 짧은 시일 안에 충실히 일해서 카탈로니아의 선주에게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호의와 신뢰를 술탄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의 술탄이 1년 중 어느 한때 여는 행사인 상품 박람회가 아크리에서 개최되어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와 사라센 상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술탄은 상인들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부하 관리들 이외에 군대를 거느린 귀족들을 파견해서 경비를 서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어 말도 잘 통하게 된 시쿠라노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시쿠라노는 상인들과 상품의 경비 상장으로서 아크리에 가서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그리고 매우 슬기롭게 수행하며 주의를 순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칠리아인들과 피사인들과 제노바 사람들 그리고 베네치아 사람들과 그 밖에 많은 이탈리아 상인들을 만나 고향 생각이 나서 그들과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베네치아인의 피륙 가게에 들러보니 여러 가지 귀중품 속에 지갑과 띠가 하나 눈에 띄었는데 그녀는 자기 것임을 깨닫고 은근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천연스럽게 이 물건은 누구 것이며 팔 생각이 있느냐고 공손히 묻자 마침 그 자리에 와 있었던 피아첸차의 암브로주올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대장님, 제 것입니다. 팔 생각은 없지만 대장님이 마음에 드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너는 군인이 이 같은 여자의 물건에 대해서 물었다고 웃고 있느냐? 아니올시다. 대장님, 저는 이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일이 생각나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우스운 일이라면 하느님도 기뻐하실 일일 테니 어떻게 손에 넣었는가 들려주지 않겠나? 대장님, 이 물건들은 제노바의 귀부인으로 베르나보 로멜린이라는 사람의 부인 지네브라라는 분이 다른 물건과 함께 제게 주신 것인데 어느 날 밤 저와 즐겼을 때 사랑의 기념으로 받아달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웃는 것은 베르나보가 하도 바보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가 남의 위안거리 따위의 노릇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기면서 내 금화 찻잎에 대해서 5,000잎을 걸 만큼 큰 바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든 다 하는 짓을 했다고 해서 벌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벌 주어야 했을 텐데 이건 나중에 들은 일입니다만 파리에서 제노바로 돌아가자마자 사람을 시켜 아내를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시쿠라노는 이 말을 듣고 곧 베르나보가 자기에게 격분한 까닭을 알게 되고 이 자야말로 자기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서 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쿠라노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채하고 그와 더 친하게 사귀었으므로 암브로주올로는 그가 권하는 대로 박람회가 끝나자 상품을 갖고 시쿠라노와 함께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시쿠라노는 그를 위해 가게를 열어주고 돈도 많이 마련해 주었는데 그는 뜻밖의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고 매우 좋아하며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자기의 결백을 남편 베르나보에게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쿠라노는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던 몇 명의 큰 제노바 상인들의 힘을 빌어 구실을 만들어 베르나보를 불러올 때까지 초조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베르나보의 처지는 매우 초라해져 시쿠라노는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우선 친구 집에 머무르게 했고 술탄 앞에서 암브로주올로로 하여금 그 얘기를 하게 하여 술탄의 흥미를 끌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쿠라노는 베르나보의 모습도 보자 기회를 보아 암브로주올로와 베르나보를 호출해달라고 술탄에게 부탁했습니다. 만일 베르나보 앞에서 일이 순조로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준엄한 신문을 해서라도 사실이었는가, 다시 말해 그가 자랑하는 대로라면 베르나보의 아내가 정사를 어떻게 하더냐고 따질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암브로주올로와 베르나보가 궁 안에 들어오자 술탄은 많은 신하들 앞에서 암브로주올로에게 어떻게 하여 베르나보한테서 금화 5,000잎을 받게 되었는가 그 경위를 말하라고 무서운 얼굴로 명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암브로주올로가 매우 믿고 있던 시쿠라노도 있었으나 그녀도 굳은 얼굴로 말하지 않으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암브로주올로는 양쪽에서 위협하는 바람에 겁이 났으나 금화 5,000잎과 빼앗아 온 물건을 돌려주기만 하면 무거운 벌은 안 받겠지 하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일체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거의 명령의 집행자 지위에 있던 시쿠라노는 암브로주올로의 말을 듣고 다음 순간 베르나보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와 같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저는 큰 돈의 손실에 대한 노여움과 아내에게서 받은 불명예의 굴욕 때문에 하인을 시켜 아내를 죽이게 했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들으면 아내는 곧 이리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술탄은 이렇게 두 사람의 고백을 들었지만 시쿠라노가 이런 일을 벌이고 어떻게 할 작정인지 까닭을 모르고 있었는데 시쿠라노가 술탄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 잘난 사나이는 그 부인의 명예를 빼앗고 거짓말로 부인의 명성을 망쳤을 뿐 아니라 부인의 남편까지도 파산시켜 버렸고 남편은 오랜 세월 터득한 진실보다 거짓말을 믿고 부인을 죽여 이리의 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속인 자를 벌주고 속은 자를 용서하는 특별한 조치를 제게 맡겨주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폐하와 많은 분들 앞에 그 죽은 여자를 데려오게 할까 생각합니다. 술탄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는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일렀는데 술탄의 허락이 내리자 시쿠라노는 눈물을 흘리며 술탄 앞에 무릎을 꿇더니 남자 목소리를 버리고 여자로 돌아가 외치듯이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바로 그 가엾고 불행한 아내 지네브라입니다. 저는 이 암브로주올로라는 신에 없는 자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최악의 창피를 당했고 이 잔인하고 정의를 모르는 사나이에게 하인의 손으로 살해당하여 이리의 밥이 될 뻔하다가 6년이나 남장하여 슬픈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지네브라는 이렇게 말하고는 옷을 찢고 젖가슴을 드러내 자기가 여성이라는 것을 술탄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혔고 암브로주올로를 향해서 언제 나와 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틀림없는 지네브라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부끄러워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술탄은 지금까지 남자라고만 생각해온 그녀의 말을 듣고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일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 아닐까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때까지 시쿠라노라고 부르던 지네브라의 괴로웠던 생활이며 그 강인한 의지며 바른 예의 범절이며 미덕에 찬 행동을 최고의 찬사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술탄은 훌륭한 의상을 갖고 와 입히게 하고 시중드는 시녀를 붙여주었으며 그녀의 소원대로 죽어 마땅한 베르나보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베르나보는 그녀가 아내라는 것을 알자 그녀 앞에 몸을 내던지고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할 가치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그녀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남편으로서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술탄은 즉시 암브로주올로를 신의 높다란 언덕으로 끌고 가서 말뚝에 묶어 햇볕에 쬐라고 명령했고 온몸에 벌꿀을 발라 말라 죽을 때까지 절대로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일렀습니다. 그 후 술탄은 암브로주올로의 재산을 지네브라에게 주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은 1만 도피아가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어 지네브라의 남편으로서 베르나보도 초대해 부인을 여자의 거울로서 찬양한 다음 보석과 금은 집기와 돈을 주었는데 이 또한 총액이 1만 도피아 금화 이상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베푼 잔치가 끝나자 술탄은 한 척의 배를 마련해주고 언제든지 마음 내킬 때 제노바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큰 부자가 되어 최고의 기쁨에 잠겨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영예가 찬양되어 성대한 환영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죽은 줄만 알았던 지네브라에 대한 환영은 대단했습니다. 한편 그날로 말뚝에 묶여 온몸에 벌꿀이 칠해진 암브로주로는 그 나라에 특히 많은 파리와 벌의 등을 쏘여 괴로워하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뼈까지 뜯어 먹히고 말았습니다. 허옇게 된 뼈는 오랫동안 살의 힘줄에 매달려 남아 있었으므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 그가 저지른 나쁜 짓의 상징으로 비치게 되어 남을 속이면 저도 속는다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의처진 남편 때문에 죽을 위기를 넘기고 복수하는 지네브라 이야기였습니다.